고품질 마늘 재배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의성에서 오다 보니까 요 재배 기술은 거의 한 지역 위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의 이제 생육기별 적정 온도는 대부분 마늘이 여름에 수확하고 하니까 이게 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마늘의 적정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좀 낮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저온성 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온을 있고, 그리고 이게 2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생육이 정지할 정도로 고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1도 내외의 저온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의상 같은 경우 10월 말 11월 초에 파종을 하고 이제 겨울도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대는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성숙은 빠르나 굴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구비대 할 때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고온 장일, 그러니까 해가 12시간보다 높게 되는 장일 조건에서 이제 구가 많이 비대하게 됩니다. 마늘 재배에 알맞은 토양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마늘하고 벼를 지금 제가 같이 내두는데 의상 같은 경우면 대부분이 벼 마늘 하는 이모작 지대입니다. 그래서 벼에 적합한 토양 환경과 마늘에 적합한 토양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토성은 식양토, 그다음 배수는 양호하고 토양 산도는 6.5에서 1.0, 그다음 유기물은 25에서 35, 유인산은 300에서 40, 그다음에 뭐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사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pH인데 우리나라의 그 토양 특성상, 모함의 특성상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하면 저절로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pH 7.0 중성일 때 질소, 인산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NPK 이 요도가 100이라 봤을 때 점점 산성이 되면 점점 이렇게 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마늘 농사 지을 때는 매년 밭장만 할 때 석회를 넣어주고 해서 이제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중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늘의 이제 생태적 특성입니다. 마늘이 이게 생육 초기에는 저장 양분에 의존해서 크는데, 그래서 마늘 큰 거를 심으면 더더욱 이제 큰 마늘이 나온 게 맞긴 한데 큰 걸 많이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벌마늘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마늘을 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비대기가 4월부터 6월까지인데 구비대기는 추대기, 그러니까 마늘 종이 올라오기 이전에 잎이 얼마나 많은 엽수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엽수를 확보해야지 그 엽을 통해서 광합성 있는 동화산물이 이제 구로 넘어가서 구가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잎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별 재배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월동 전과 월동 후로 나뉘는데, 월동 전에는 이제 9월부터 이제 종고를 준비하고 10월에 인편 분리, 그 다음에 또 10월 중에 밑거름 밭장만을 하고 종고소도 파종, 제초제, 비닐 피복, 관수 가져간 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2월 이제 하순부터 해서 유인 작업, 웃거름, 흙깎기, 마늘종 제거, 병해충 수확 작업 이런 순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편 분리입니다. 저희 의상 같은 경우면 마늘을 주대째 이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편 분리하기 위해서 주대를 1cm 남기고 이제 가위로 자르고 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까면 힘드니까 그 보통 세차 장갑 있는 에어건 그거를 이제 가운데에 싸서 이거 어느 정도 벌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일부 농가에서는 요런 이제 마늘 쪽 불리기를 이용해서 쪽을 분리하는데, 요거 그냥 쪽 불리기해서 넣으면 제대로 쪽이 분리 안 되기 때문에 쪽 분리 넣기 전에 그 건조기가 있으신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대를 자르고 난 다음에 37도에서 한 2, 3일 정도 건조하고 난 다음에 쪽 분리기를 쓰시면 쪽이 좀 잘 분리됩니다. 상처도 덜 있고.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화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통마늘도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통마늘 같은 경우는 껍질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그냥 씻게 되면 이제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통마늘 탈망이라는 걸 넣고 이제 탈피를 시켜주는데, 탈 넣을 때는 요게 탈망기 한 반 정도만 넣고 해서
대략 한 3분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돌리가 보면서 상황을 보고 더 돌려야겠으면 더 돌리고 아니면 덜 돌려야 되겠다 싶으면 덜 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피를 이제 시키면 이제 요건 파종용으로 쓸 수 있는 통마늘이 나오게 됩니다. 종구 선택입니다. 의상마늘 같은 경우는 주화 재배를 통해서 그나마 바이러스 밀도가 적은 우량 종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화 재배 일제대 임편 마늘 중 큰 임편을 사용을 해야 되고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상처가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뿌리 밝은 부위에 뿌리가 건장하게 나오는 임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임편 분리한 거랑 통마늘 탈망에 돌려서 나온 통마늘 같은 경우면 요런 이제 선별기를 통해서 이제 굴을 크기별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는데 1번 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심게 되면 벌마늘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2번이랑 3번 마늘의 크기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쪽이 너무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게 한쪽의 무게가 10g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구의 무게는 더 커지는 건 맞지만 벌마늘 발생 비율은 40.6%로 많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고 좋은 마늘이 아니니까 적당한 마늘 한 5에서 7g 정도 되는, 그러니까 5에서 7g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말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그거 쉽게 보시면 마늘 한 접을 기준 했을 때 한 3.7에서 한 4kg 정도 되는 그런 마늘을 종고로 쓰시면 그냥 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종고 소독입니다. 마늘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병해충은 종구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솔직히 대부분 일반 농가에서는 이거 종고 소독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요런 베노밀 티라노소아제나 디메토헤트 유제 요런 게다가 침주 후 그늘에 말려서 사용을 되어 있는데 이 그늘에 말려도 물기가 제대로 안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계에 놓고 이제 파종기에 돌리게 되면 종끼리 좀 엉겨붙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들은 이렇게는 안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루킨 코나졸 가는 보통 카스텔란을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분이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고소독은 진짜 중요하시니까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밭장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면 이모작 하다 보니까 벼 수확 후 볏짚을 전량 썰어서 콤바이너로 수확할 때 전량 썰어서 논에다가 이제 환원해 주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콤바인이 도는 모퉁이에 보면 볏짚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볏짚 같은 경우면 좀 흩어서 퍼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퍼뜨려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시바르다 300평당 요소를 10kg 뿌리라고 돼 있는데 이걸 뿌려주는 이유가 이제 볏짚이 미생물에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생물도 어떤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소가 이제 그러니까 미생물이 영양분이 되는 게 질소인데 요 요소를 뿌려줌으로 해서 미생물에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소를 안 뿌려주게 되면 미생물이 볏짚을 분해할 때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볏짚을 환원시켜줄 때는 꼭 아침에 이슬을 약 살짝 맺혔을 때 그때 300평당 10kg 요소를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종 1, 2주 전에는 퇴비와 석회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깊이 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종 3살 전에는 화학 비료 그 다음에 토양 살균제, 살충제를 지고 로타리를 충분히 부드럽게 쳐주셔야 됩니다. 미끄러주는 양은 이게 단비 기준 했을 때 요소 20kg, 인산 40kg, 황산가리 14kg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복합비료로 잘 나와 있어서 그 마늘 종량 복합비료에 보시면 뒤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정량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문의 주시는 사양 중에 이제 씨마늘이 그럼 얼마큼 들으냐. 그래서 300평 기준 했을 때 저희 의성 같이 개온기 파종기로 하는 경우면 보통 대략 한 80에서 한 90접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 90접 정도 드니까 본인이 이제 심으시는 평수에 따라서 씨마늘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볏짚을 꼭 넣어 주시라 했는데 볏짚을 왜 넣어 줘야 되느냐. 한번 보시면 볏짚을 이제 돈으로 평가하면 시바르당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유기물, 요소, 뭐 용가리, 염화가리, 규산 같은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데 이 볏짚을 판매했을 때는 얼마 되느냐?
뭐 3에서 5만 원. 이거는 뭐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판매하게 되면 본인이 보통 10만 원 이상의 손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볏짚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냐? 볏짚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유기물에서 분해가 일어나면서 부식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 물질이 토양 입단, 그러니까 토양을 좀 보슬보슬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보슬보슬하게 해주고 부식이라는 물질이 토양 보비력, 그러니까 비료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같은 비료를 주더라도 비료 성분이 늦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육 중에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땅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마늘이 크면서 광합성 하기에는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 볏짚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광합성도 촉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볏짚이 분해되면서 유용 미생물들 수는 증가하고 안 좋은 이제 미생물들은 감소하게 되면서 이 병해충도 감소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짝만 할 때 이제 넣어주는 거름하고 이제 어떤 비료 성분의 양인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게 퇴비입니다. 퇴비가 지금 시바르당 3톤을 넣게 돼 있는데 퇴비를 넣으실 때는 꼭 부숙이 잘 된, 그러니까 잘 섞인 퇴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섞인 퇴비를 넣게 되면 이게 가스, 암모니아 가스 피해도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자리 파리 같은 그런 해충 피해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그럼 부식되는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올해는 이제 계도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축산업자가 이제 퇴비를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속도 검사라는 걸 해서 통과했는 그 퇴비만 농가한테, 그러니까 일반 농가한테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통과했는 퇴비를 사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게 부속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냄새를 맡아 보시면 바로 알 수, 이게 잘 부속된 퇴비는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하시려고 하면 퇴비를 그 지퍼백에다가 넣고 하루 정도 있다가 봤는데 만약에 빵빵하게 터질 정도 부풀어났다 그러면 가스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퇴비는 부속이 제대로 안 됐구나, 부속을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거름 같은 경우면 요거는 제가 어차피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가 이제 생육에 미치는 영향인데 질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체의 몸 구성 성분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데 질소가 많아지게 되면 2차 생장하는 벌마늘이라든지 하면 인경 부패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인산은 보통 저희가 기비로 밑비로만 넣어주는 이유가 이게 하는 일이 이제 뿌리 발달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파종을 하고 뿌리 내림을 좋게 할 때 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비로만 넣고 이제 추비로는 안 쓰는 거고, 인산이 과다하게 되면 저장 중에 부패율을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리라고 하는 칼륨도 이게 많아지게 되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다른 영양 성분의 흡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다한 걸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석회 같은 경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토양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재배하면서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석회를 넣어주면서 토양을 중화시켜서 양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마늘 자체가 칼슘, 석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또 석회를 많이, 아까 했지만 시바르당 100에서 한 150kg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과연, 그리고 제가 유박 비료는 과연 퇴비인가라고 적었는데 보통 유박 비료를, 그러니까 퇴비랑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퇴비와 유박 비료는 다릅니다. 이게 비료 공정법상 퇴비와 유박 비료는 이제 부산물 비료인데 퇴비 같은 경우면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효성 비료라서 이게 분해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식이라는 물질을 내게 되면서 토양 입단화를 해서 토양 지력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분 공급도 하게 되는데 유박 비료 같은 경우면 별도의 발효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서 유해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떤 뿌리가 자라는데 방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없어서 얘들은 분해되면서 부식이라는 물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토양 지력을 올리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그냥 화학 비료처럼 양분 공급하는 데만 양분 공급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 비료에 많이 들어가는 피마자 아주까리 같은 경우면 대부분 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는데 이거는 기름을 짜고 나면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량 100% 이제 검수를 못 거치다 보니까 그 속에 어떤 병용균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박을 쓰실 때는 꼭 사시고 난 다음에 최소 한두 달 정도는 묵히시고 난 다음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늘 재배 기술 파종입니다. 그 의성은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에 그때 이제 많이 파종을 하는데 이게 제식 밀도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개운기 파종기 같은 경우는 제식 밀도가 조간 15, 그 다음에 주간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종 깊이는 인편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에서 8cm로 보통 난지형보다는 좀 깊게 심습니다. 이렇게 깊게 심는 이유가 깊게 심어야지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벌마늘 발생률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겨울을 할 때 서리발 피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얇게 심게 되면 보시다시피 4cm도 심게 되면 벌마늘 비율이 53.6%, 그 다음에 8cm로 깊게 심게 되면 벌마늘 비율이 20%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깊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얇게 심게 되면 겨울을 할 때 이렇게 땅이 얼고 하면서 이게 얇게 심으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서리발인데 이렇게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뿌리가 이제 동해를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게 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손으로 눌러서 다시 땅에다가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의성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개운기 파종기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크게 두 개 회사를 많이 저희는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마늘을 집어올린 고무로 된 제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손처럼 돼 있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운기 뒤에 매달아서 이렇게 부어갖고 이제 심게 되는데 저희 의성 같은 경우면 이게 이제 5조씩인데 5조씩 5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25줄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 한 망으로 해서 보통 4m 폭 비닐로 해서 한 망을 저희 씌우거든요. 요거는 이제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인데 이제 지금 저희처럼 개운기 파종기를 하게 되면 파종하고 비닐을 씌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인이라는 작업이랑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그 인건비를 뭐 어떻게 한번 줄여보고자 저희도 이제 요런 이제 트랙터 파종기를 지금 저희 센터 포장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개정률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 보시면 우선 이렇게 비닐로 먼저 피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커튼을 생겼는데 이거 떨어뜨려서 이제 얘들이 비닐을 뚫으면서 심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닐을 뚫으면서 심어 나가니까 그 다음에 굳이 따로 유인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면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개운기 파종기에 비해서 이제 평당 주소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놀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했을 때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농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요 파종기를 이용하면 인건비를 줄어드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농가 인식 개선이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같은 경우면 아까 보셨지만 컵처럼 생겼는데 그 컵이 이제 회전 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요 주간 간격이 16cm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이게 찍고 넘어가면서 좀 비닐이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때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연구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요 파종기는 이제 아까 그거랑 좀 다른 파종기인데 이것도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그 파종기 같은 경우는 일반식 파종 파고 세게 뿌리고 비닐 피고 한 방에
이게 보시면 요 기계의 가장 큰, 그러니까 큰 특징이라면 이제 요게 B급 비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B급이 젖어 있었고 요거 이제 마늘이 그 다음에 이제 요로 이제 마늘이 싹이 나온다는 건데 업체 말이 하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손을 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업체 말이고 저희 요거 지금 저희 센터 포장인데 저희도 지금 실험을 해놨는데 요게 만약에 올라오는 게 유인 굳이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손을 봐줘야 될 비율이 적다면 요 기계도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초제입니다. 아까 그 트랙터 파종기 같은 경우면 굳이 뭐 제초제를 이미 비닐 피복할 때 치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저희 의성처럼 이제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비닐 씌우는 데는 이제 비닐 덮기 한 일주일 전에 토양이 적당히 습도가 있을 때 제초제를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면 땅이 많이 메말라서 저희 포장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많이 양량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 습도가 있을 때 뿌리시는 게 좋고 보통 제초제는 경력 처리제랑 토양 처리제 보통 섞어서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PLS 제도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꼭 그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이제 지셔야 되는데 보통 의성에서는 많이 치는 게 토양 처리제는 스톰프, 그다음에 소나라를 많이 치고 경력 처리제는 유언사이드 이런 거 많이 치는데 치실 때 중요한 게 경력 처리제는 잎에 맞게 되면 죽게 되는 거고 토양 처리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토양 위층에 이렇게 층을 이렇게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 보통 잡초 종자는 좀 위에 올라 있고 보통 마늘 종자는 여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잡초 종자가 먼저 올라오면서 이 토양 처리층에 있던 제초제를 맞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제초제를 뿌리실 때라든지 뭐 이렇게 그때 바른다든지 아니면 농약줄에서 쓱 흐른다 자게 되면 이런 처리층이 파괴돼서 그 틈에서는 잡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토양을 처리제를 하고 한 다음에는 거기에 층이 파괴되지 않게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의성 지역에서는 좀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잡초 개쑥갓이라는 건데 특히 저희 포장에도 많이 발생했는데 요게 어떻게 유입됐냐면 저희가 거름을 넣다 보니까 그 거름 속에서 요 이제 개쑥갓이라는 요 잡초의 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형태를 보시면 거의 민들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홀씨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많이 치는 그 제초제 가지고는 이 잡초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쑥갓이라는 잡초가 난 곳에는 한살이나 아파론, 아시메, 바떼안 같은 요런 걸 써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에 워낙 이 잡초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올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살이 요걸 해서 지금 일단 뿌려놨는데 내년에 이제 효과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지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비닐 피복입니다. 그 보통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습기가 적다고 땅이 얼기 직전 왜 땅이 얼기 직전이냐 하면 이게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관리기 타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땅이 얼기 직전에 이제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게 12월 하순대인데 대부분 농가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하고 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거의 그러니까 11월 초순 전에 대부분 다 씌우게 됩니다. 그 저희 의성은 여기 폭이 4m고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작은 침으로 뚫린 침공 비닐이라고 해서 숨구멍이 따라락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을 씌우고 난 다음에 저희 의성 같은 경우면 이렇게 관수 그러니까 골관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 해서 물을 그러니까 벼에 물을 내듯이 흠뻑 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듬해 봄까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근데 난지형 같은 경우면 아마 이게 겨울 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를 덮어서 이제 월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건 생분해 피복인데 이제 그냥 비닐 같은 경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기 전에 이제 비닐 걷게 되는데 그 비닐 걷는 것도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생분해 비닐인데 이게 이제 생분해 아니면 광분해 그러니까 날씨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는 건데 이게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제 걷고자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분해돼서 사라지면 좋은데 이게 날씨라는 게 그때 매해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걸 생분해 비닐을 만들 때 좀 많이 미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걷어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 덜 분해된 상황에서 걷게 되면 오히려 비닐이 일반 비닐에서 뚝뚝 끊겨서 비닐 건데 오히려 더 안 좋은 더 힘든 상황도 많이 발생했었고 해서 초기에 저희가 이걸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보고 해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은 비닐입니다. 마늘 이제 유인 작업인데 난지형처럼 유공에 심는 마늘은 굳이 뭐 유인 작업이 필요 없겠지만 저희 의성처럼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면 이제 그다음 이제 월동을 이제 봄 2월 하순 상순 그때 이제 잎이 2-3면 나오고 길이가 10cm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데 요 날짜도 이제 점점 겨울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점점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인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작업 후 그 다음에 날씨를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유인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뜻한 날이 계속 되는지. 왜냐하면 얘들이 땅 속에 비닐 속에 있다가 이제 바로 나오겠는데 이때도 좀 날이 좀 쌀쌀할 때라서 그리고 쌀쌀할 때라서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저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따뜻한 날이 계속 될 때 유인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유인 작업 하실 때는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좀 비닐 뜨는 걸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닐 조기 제거라고 해서 이제 인건비 중에 많이 드는 게 아까 하시지만 전에 보셨던 마늘 유인하는 거랑 수확 작업 그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요 마늘 비닐 조기제 같은 경우면 마늘 유인 시기에 마늘 유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숨구멍만 뚫어서 한 3월 중하순까지 키우는 겁니다. 키우다가 이제 3월 중하순 돼서는 아예 비닐을 싹 벗겨버리는 경우인데 이게 벗겨버리게 되면 나중에 고온 됐을 때 지온도 안 올라가게 돼서 고온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수확량도 좀 증가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비닐을 벗기다 보니까 잡초랑 그다음에 토양 수분 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 조기 제거하는 지역 같은 경우면 관수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나는 잡초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런 농가에서 일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센터 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지금 이렇게 심었는 마늘 같은 경우 비닐 조기 제거 실험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잡초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웃거름 시험입니다. 마늘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2월 하순 3월 상순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상순에 이게 이거 시바르니까 600평당 요소 한 포, 그러니까 요소 20kg, 유한 20kg, 황산가리 20kg 그렇게 섞어서 1차 주시고 그다음 3월 하순에 그걸 똑같이 2차를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신 농가는 이렇게 잘 없고 요즘은 NK 비료, 복합 비료 잘 나오는데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안에 성분 구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300평당 한 3포 정도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 웃구름 주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잘 크라고 막 4월 이후까지 막 거름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월 이후에 웃거름을 주시게 되면 이게 질소기가 계속 후기까지 유지하게 되면 벌마늘 그러니까 2차 생장 마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4월 이전에는 주비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늘의 생육 시기별 양분 흡수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부터 6월 달 이때가 이제 구비대기로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보면 그 전까지는 질소 흡수율이 높다가 요 4월 때부터는 이제 칼륨의 흡수율이 좀 더 증가하게 되고 이제 질소도 당연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NK 보통 추비에 들어간 NK 그 다음에 요건 칼슘의 흡수량도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요게 복토 작업이라고 아까 마늘이 고온 25도 이상 고온을 하게 되면 생육이 정지할 정도로 고온에 이제 약한 작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밖에 외기온도 올라가고 지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돌고래 흙을 관리기를 이용해서 위에 비닐백에다가 이제 퍼얹어 주게 됩니다. 복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토를 하게 되면 이게 지온도 낮춰주면서 그다음에 놀골을 지나가면서 하니까 놀골의 배수로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위에 이제 흙을 얹어주다 보니까 올라오는 잡초도 막아주니까 일석삼조입니다. 배수로도 정비되니까 습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온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잡초도 이제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4월 상순부터 그 놀골에 있는 흙을 충분히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온 것 같은 경우면 나중에 비닐 걷기 힘들다고 흙을 적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러시지 마시고 흙을 충분히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해충 방제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면 이제 4월 거의 초부터 해서 이제 병해충 특히 살균제 위주로 해서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 한 5마지기 기준 했을 때 제가 이제 한 쳐보면은 이게 농약을 쳐보면 뭐 준비 과정부터 해서 치는 것까지 하면 진짜 빠르면 한 1시간 그러니까 1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는 한 5마지기 정도 전략하면 걸립니다. 근데 저희 지금 여기 센터 포장에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치면은요 준비까지는 다 포함해서 30분 보시면 이게 수동도 되고 5m 이동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전혀 안 짜고 있는데 이게 A, B 구역을 설정해 두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약을 저절로 치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지금 벼 같은 경우면 드론 방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등록된 약재도 많고 해서 좋긴 한데 아직까지 마늘에 등록된 약재는 잎마늘병에 한 5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마늘에 쓰일 수 있는 많은 약재가 좀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부터 이게 10일 간격으로 예방 위주의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간수 물주기입니다. 마늘 파종한 가을 이후에 토양 수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파종 후 반드시 관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월동하기 전에 물을 흠뻑 준다 했는데 그 주는 이유가 겨울철에 습기가 있어야지 열의 전도율이 좋아서 이제 동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가장 중요한 구비대기 때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은 수분을 요구하는데 10일 간격으로 해서 30mm 그러니까 이게 그럼 10일 간격 30mm가 어느 정도냐 하는데 이게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톤 정도 되는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도 10일 간격이냐 하면 보통 가뭄 해소가 되려 그러면 한 30mm 이상의 비가 오면 이제 가뭄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비가 와도 한 15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가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이 정도 물을 한 2, 3일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별 관수 효과인데 무관수 있는 걸 100% 잡았다면 4월에서 6월 구비대기 때 관수를 잘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월에서 6월 구비대기 때에는 관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수했을 때 또 많이 문의 주신 중에 하나가 그럼 언제 관수를 하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오후에 관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오전에 관수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뿌리 쪽에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봉지 같은 걸 씌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뜨거우면 더 숨쉬기 힘들듯이 뿌리도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을 오전에 주고 온도가 오르게 되면 애들이 뿌리가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가 이제 저무기 이제 시작하는 12시 이후에 한 3시나 그좀 이후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농가들이 오전에 그러니까 한 농가가 오전에 시작하면 그 주변의 농가들이 다 같이 또 오전에 같이 또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농가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수입니다. 아까 마늘 파종하고 난 다음에 사전에 배수로 설치를 해서 스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위에 복토할 때 돌고래 흙을 올리게 되면서 그때도 어차피 배수로 정리하게 되니까 그때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늘의 침수 처리에
따른 수확량과 수량인데 마늘은 한 3일 정도까지는 한 6일 정도 요때까지는 해도 그나마 이제 수확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요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수확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꼭 침수가 3일, 한 6일 이상 안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침수 피해가 입은 농가가 있으시다 하면 요소 같은 걸 연면 시비 해줘서 좀 생육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마늘종 제거입니다. 마늘종 주화 끝에 달려 있는 마늘종이 올라오고 있는 끝에 주화가 달리는 거죠. 요게 마늘종이 올라온 즉시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제거했을 때 100% 잡되면 출현하는 즉시 마늘을 제거하게 되면 수량이 한 17%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 종이 올라오는 즉시 제거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점이 그러니까 언제 제거해 주시냐 가급적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제거를 해주시는데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마늘을 제거할 때 뭐 칼로 자르냐 아니면 손을 뽑느냐 그걸 많이 물으시는데 손으로 저는 뽑는 것보다는 칼이랑 같은 날카로운 걸로 제거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꺾어서 뽑게 되면 그 부분이 물이 차게 돼서 그쪽으로 병원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손보다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칼이랑 그런 걸 이용해서 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화 만약에 내가 그 마늘 종이에 올렸는데 주화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제거하시지 마시고 마늘 수확 직전까지 두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주화가 클 때까지 두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늘 이제 적기 수확인데 보통 저희가 마늘 보통 중하순에 수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늘 잎이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이제 수확하라고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거보다 좀 빠르게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아직까지 마늘 구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저장 중에 부패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를 좀 늦게 하게 되면 통터진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실 때 보통 당연히 맑은 날에 수확하시는 건 당연한데 수확 뿌리 털 때 일부 농가에서 좀 세게 흙을 좀 빨리 털고 세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털 때 그렇게 세게 털게 되면 뿌리끼리 부딪히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쪽에 병원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살살 털어가고 그 상처가 안 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성 마늘의 이제 수확 및 건조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개온기로 수확기로 해서 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아서 일일이 뽑고 난 다음에 대충 이렇게 마늘 끈으로 묶고 난 다음에 이 마늘 건조 시상이 건가실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건조를 하고 난장 마늘 같은 경우면 보통 트랙터 같은 걸로 해서 비닐이 있는 채로도 이게 떠서 보통 밭에서 어느 정도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밭에서 바로 주대를 절단해서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러니까 햇볕에서도 말리고 계란 곳간에서도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인데 요거 제가 보이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마늘 트랙터 파종기형 마늘 그러니까 트랙터 부착형 마늘 파종기를 보였는데 그거 이제 같이 가려고 그러면 요런 이제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가 필요한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무게를 미리 나눠놓고 트랙터로 가운데로 모아 일부 기종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모아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포대가 있었고 바로 망에다가 담아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편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건조미 저장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가실에다가 걸게 되는데 난장 마늘이나 아니면 일부 농가 같은 경우면 수확 후 주대를 아까 절단하고 건조는 벌크 등 이용해서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0에서 2도 가까이 저온 조장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건가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저희 센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단이 높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런 하우스형 이제 건가 시설을 많이 씁니다. 이 하우스형 건가 시설 같은 경우면 여기 2단으로 해서 놨고 여기 차로 트럭에 실어서 바로 들어와서 차에 탄 채로 바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일도 없고 작업 효율도 좀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 근데 이런 하우스형 건가 시설 같은 경우면 말리실 때 꼭 환기가 그러니까 공기의 순환이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측창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되실 수 있으면 여기 배기팬이라든지 환기팬도 설치해 주시고 해서 하셔야지 안에서 이제 부패율을 그러니까 건조 중에 부패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행 건강 시설 같은 경우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마늘을 수확하고 걸고 난 다음에 한 날이 좋으면 한 10일 정도 햇볕에 짰다만 바짝 마릅니다. 그렇게 10일 정도 난 다음에는 위에 하우스 위에다가 차광망을 쳐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마늘 건조 시설인데 이게 요런 저희처럼 요런 높은 건가시 같은 경우는 온풍기가 이제 건조기를 쓰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비닐을 두르고 요런 온풍기를 해서 덕트를 다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한 다음에 이제 온풍 한 37도, 38도 정도 되는 온풍을 불어주게 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주대째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양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에 있는 영양분이 좀 이렇게 불어 좀 전이될 수 있도록 한 7일간은 그냥 송풍만 그냥 뜨거운 바람 말고 그냥 바람만 나올 수 있게 해서 말려주시면 주대에 있는 영양분이 어느 정도 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날이 맑은 날은 굳이 이렇게 비닐 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 햇빛에 말리시면 되고 이제 날이 습하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이렇게 꼭 비닐을 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 한 37도, 8도 정도에서 한 5에서 6일 정도 말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말리신 것보다는 부피율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마늘 수확 시기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마늘 수확 시기에 따른 부패율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늘 수확 시기가 너무 이르게 되면 이게 마늘 구에 있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패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이 늦어지면 당연히 부패율은 감소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터짐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기에 한 2월 중순 아예 6월 하순 그러니까 보통 2월 하지 그때 기준으로 해서 보통 수확을 하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아까 잎이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수확 후에 이제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이제 부패율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좋은 건 수확 후 바로 화력 건조를 빠르게 하고 난 다음에 저온 저장하게 되면 거의 뭐 0% 가까운 부패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화력 건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온 저장고에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주면 구중도 올라가게 되고 쪽수도 올라가게 되고 부패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 의성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조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늘의 특성상 거의 뭐 대부분의 마늘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된 상태인데 일부 농가는 그 발병률이 더 높은 거고 어떤 세력이 좋은 농가는 바이러스 가지고 있지만 그 나타나지 않는 그냥 그런 경우인데 그 바이러스에서 수확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면 인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화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주화는 이 종 끝에 달려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률이 거의 한 25% 정도로 그냥 일반 땅 속에 있는 인편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이런 주화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통마늘 만들고 그다음 인편 만들어서 이제 종구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화 종구용으로 쓰는 주화 같은 경우면 수확기까지 최대한 두고 난 다음에 가급적 종을 좀 길게 해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줄기 제거 후 보통 까만 망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망에다가 놓고 한 다음에 말리게 되는데 여기 말리실 때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디메토 에이트 유제라고 이제 이게 살충제입니다. 살충제에다가 처리를 한 이유가 화랑 공나방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뿌리형에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액에다가 침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꼭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화의 끝에 달리는 주화의 모습입니다. 주화도 그 인편 마늘과 똑같이 소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 적기는 인편 마늘보다 좀 일주일 정도 일찍 하는 게 보통 적기이긴 한데 보통 농가분들이 주화 따로 심고 인편 따로 심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편 심을 때 같이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폭제 심기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주화 이게 하나의 총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대부분 많이 심으시고 일부 농가 같은 경우면 요것도 인편처럼 요거 분리해서 이제 분리한 다음에 크기를 좀 선별해서 심는 농가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시간이 걸리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총포째 심으시면 됩니다. 그 통마늘 가지고 이제 다시 인편 마늘 만들고 해서 하는데 채취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도 다 말씀드린 상황이고 파종도 아까 했지만 총포째 심어서 파종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 12량입니다. 일반 인편 마늘보다 한 2분의 1 정도로 12량을 줄여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조화재배 같은 경우는 세력이 좋아서 똑같이 12량이 되면 벌마늘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작은 조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통마늘 말고 작은 인편이 나을 수 있긴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12량을 그 2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이제 통마늘 이렇게 심게 되면 이 마늘 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정상 마늘, 인편 마늘이 나오게 되는데 그 통마늘 같은 경우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마늘 300이 굴려갖고 1번 빼고 한 2번, 3번 정도 마늘, 통마늘을 해서 심으시면 되고 통마늘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이 종고 소독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종 깊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반 종구보다 좀 더 깊게 내리는 이유가 이제 통마늘 자체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뿌리 내리는 부위가 넓어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힘이 넓으니까 위로 솟구치는 힘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좀 해주셔야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리발 피해 같은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조화 모식도인데 요런 이제 조화를 한 9,600조 해서 심게 되면 100평의 기준에서 심게 되면 통마늘 한 36,000에서 4만 개 정도 수확했는데 요걸 이제 300평에다가 심게 되면 그다음 또 2년 차에는 정상 마늘 한 350조 정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의성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조화 재배라는 걸 통해서 이제 종구도 절약하게 되고 그다음 바이러스도 감염률도 좀 낮추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 이제 마늘 종이 출현하게 되면 최대한 늦게까지 두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길게 잘라서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망에다가 놓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메테이트 유제 같은 토양의 그 살충제에다가 침지하고 난 다음에 그늘에 말려주시고 그다음에 파종하실 때는 이런 이제 끝에 다 자르고 이렇게 짧게 해서 일반 인편 마늘처럼 똑같이 파종기에 놓고 이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화 재배 효과인데 자가 종구 생산으로 경량비가 60%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량성이 한 29% 정도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 했던 이제 망실하우스 재배라고 여기 어떤 거냐면 기술원에서 조직병에는 마늘을 이제 1차 조직병에서 이제 생산된 마늘을 저희 가져와서 이제 이런 망실을 이제 짓는 겁니다. 망실을 지어서 요 안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조직병에 있는 저는 바이러스 프리 종구인데 그 보통 바이러스 매개가 벌레, 그러니까 뭐 진딧물이나 뭐 응애 아니면 뭐 총체벌레 그런 거에서 벌레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실 안에서 이제 재배를 함으로써 그 바이러스 감염 되는 걸 좀 어느 정도 막으면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가 일반 이제 조화 재배 같은 경우면 조화해서 이제 1년 뒤에 통마늘을 심으면 바로 1년 뒤에 이제 인편 마늘 이렇게 해서 총 2년의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이제 조직병이 통하게 되면 나오는 대조화를 이제 심게 되면 이게 대조화인데 이게 1g 이상 그러니까 꽤 큰 편이죠. 보통 일반 농가에서 크다 해봤자 조화가 0.5g인데 이런 대조화는 1g 정도니까 꽤 큰 편인데 이런 조화를 이제 심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통마늘을 건너뛰고 종구용으로 쓸 수 있는 인편 한 7쪽이랑 그 다음에 또 대조화 한 4쪽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종구용 쓸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절약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경량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